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이슈 체크를 전북의 5.18 민주화 운동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전북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토론 시간이고요.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모신 이 두 분은요. 이름 성함이 똑같습니다. 김남규 두 분 똑같은데요. 5.18 관련해서 한 분은 또 직접 경험하셨고 한 분은 후배로서 5.18 기념사업을 추진해 오신 분이어서 같이 모셨습니다. 네, 김남규 전주시 의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남규 의장님, 그 5.18 당시에요. 1980년인데요. 그 당시에 뭐 전북대에서 학생이셨다고요. 몇 네. 학년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4학년 학생 신분이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당시 뭐 전라북도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학교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한일장신대, 예수대 등 전문대학에서부터 종합대학교까지 다 학생들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신군부의 계엄철폐라든지 민주화 일정을 밝히라고 이렇게 시위를 5월 초순부터 5월 16일까지, 17일까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현장에 직접 참여도 했을 거예요. 예, 김 회장님께서도 예, 그러면은 직접이요. 예. 그 뭐 봄철 내내 계속 뭐 예. 시위를 했거나 시위를 주도하셨거나 뭐 이런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예. 당시에 뭐 보면은 이제 뭐 전주만이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광주를 보면 뭐 거의 민주화 운동,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 들불처럼 이렇게 번지던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전북대에서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세종 열사가 희생을 당했다고요. 어떤 일입니까?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대기하고 있던 전북대 구정문에 대기하고 있던 7공수 부대와 탱크들이 전북대를 진입합니다. 불과 200m 거리에 있는데 학생회관 3층에 약 40여 명이 5월 시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직화하고 있는 농성장에 5월을 지켜내자. 그래서 예. 농성을 결의하면서 있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하고 포박당했는데 한 학생, 그게 곧 이세종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 두개골 파열로 이렇게 죽음의 시체로 1층 학생회관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 뭐 이렇게 덮여 있었죠.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실관계는 추후에 뭐 어떤 진상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히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전북대학교 이동근 교수가 그때 검안부사였는데 예. 검안의 그 기록을 보니까 저희 5.18 구속자 동지에서 가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보니까 두개골 파열로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신군부나 학교 측은 그냥 네. 단순 추락사로 보려고 했었죠. 근데 그것을 하는 것도 한 4,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상규명을 정확히는 못했지만 두개골 파열에 의해서 추락사가 아니다. 이것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진압 과정에서 어떤 예. 폭력적인 자행에 의해서 예. 희생을 당했다라는 이런 국가 폭력으로 말씀. 보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군요. 당시에 뭐 신군부가 그러면은 군대가 전북대로 이렇게 진입을 했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예. 지금의 분위기랄까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밖에 있다가 그만큼 전북대에서도 시위나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 굉장하고 치열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북도 치열한 지역이었고 예. 서울에서부터 전국의 모든 상황이 그 민주화의 일정이라든지 삼김이 해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서울의 봄이 그 유신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민주화 열기가 전국적으로 강했던 것이죠. 예, 전주나 뭐 예. 익산, 군산 예. 이런 데도 전혀 예외가 아니었다는 예, 예, 예. 말씀이잖아요. 전북 도민 가운데도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이세종 열사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자치 김남규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이세종 열사에 대한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광주에서 희생당하지 않았다는 것과 예, 기록이 그때 그 계엄군의 기록에 의하면 도망가다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예. 타살이 아니다라고 예. 하는 군부의 기록 중심으로 이 사건을 봤던 거죠. 이후에 10년이 지난 후에야 5.18 희생자로서의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 때문에 그 광주 희생자로 먼저 예. 이렇게 되지 못했죠. 예.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5.18 당시 이세종 열사가 최초의 희생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예. 그렇죠. 전국 최초의 희생자고 예. 아직도 광주 내지는 언론에서는 5.18 최초 희생자를 광주에서 희생된 김경철 씨,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데 예. 계엄군에 의해서 사망한 이분을 최초의 희생자로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광주의 희생자하고 이세종 열사하고 최초 원조의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전주에서도 전북대에서도 분명한 희생이 있었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빨리 희생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김남규 의장님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는 이제 뭐 최초의 희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세종 열사의 희생에 대해서 안 알려졌거나 예, 안 알려졌죠.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졌거나 그랬었다는 것이죠. 88년도에 5공화국 청문회와 그 이후에 광주 청문회가 열리는데 예. 거기에서조차 광주 전남쪽으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 전국화로 관점이 쏘이지 않았다는 것에서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5.18 전북 구속자 동지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5.18 진상규명 및 보상에 대한 이렇게 논의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5.18 구속자 동지회에서 결의를 모아서 그 일을 제가 동지회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인정을 받아요. 최초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예. 99년도에 1월에 그 전북대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고 예. 99년 4월에 5.18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공식화는 법적 공식화는 아니지만 5.18 최초 희생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구속자 동지와 시민사회단체와 전북 도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종 열사의 그 죽음이 역사적 죽음으로 승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이세종 열사에 대한 뭐 사실관계라든가 최초의 희생 그리고 전북의 이제 5.18에 대해서 조명하신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남규 대표님 이게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후속 기념 사업을 지금 추진을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뭐 광주만의 어떤 청문회, 광주만의 민주화 운동으로 국한이 된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80년에도 이건 신군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저항이었고 투쟁이었다. 그런 시민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군부가 지금 5.18을 광주로 시켰던 건데 예.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5.18 민주화운동으로만 또 국한시킬 수 없다라고 예.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 5.18 민주화운동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발포 명령자가 누군가가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80년 이후에도 90년대 초반까지도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구속당하고 강제징집당하고 했던 계속된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요. 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살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문사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 스스로 마음에 어떤 이 지역에 산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예. 이 문제를 반드시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소회도 있는 거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18 진상규명 그 조사위원회에서 올해 이세종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어떤 국가, 정부 내지는 어떤 공식 기관에서 예. 최초의 희생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저기 희생을 밝혀야 된다. 희생 원인에 대해서. 하나 이제 말씀 중에 여쭤보면 아직도 의문사인 이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공식적으로 어떤 정부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군부에 의해서 타살당했다라고 하는 그냥 예. 희생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정확한 사인, 그러니까 증인이나 목격자도 예. 없고 예. 기록은 군부의 기록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올해의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재 지금 김 의장님 전북대에는 이세종 열사 추모비도 건립돼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그 후속 진행된 상황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요. 지금 국가폭력기록화 소위원회에서 전북의 참여자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대 민주화 동문회, 그 전북대 학교 측과 같이 협의해서 지금 이세종 열사의 여러 가지 아카이브들이 있습니다. 옷이라든지 문서들, 그리고 그 사망 장소, 추모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존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참여자치 김남규 대표께서 그 일을 열성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김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희생된 장소가 전북대 제1학생회관이라고 해요. 최근에는 전북대가 이 학생회관을 다시 신축하겠다, 네. 철거하고 신축하겠다라고 해서 김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조금 반대하고 그런 목소리가 있었지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셔서 이 부분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전북대 일학생회관은 광주로 따지면 전남도청 예.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 건물이 낡으니까 교육부에서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막 너무 신축만 하지 말라고 해서 철거한 연면적만큼 예. 새로 학생회관을 짓도록 하는 바람에 저희는 보존을 주장을 했지만 전북대 측이 이 사업이 무의로 돌아갈까 봐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일단 철거하고 신축은 하되 그 신축되는 학생회관은 이세종 학생회관으로 하고 그 일원을 이세종 광장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대학 측과 협의를 해왔던 거죠. 그 추가로 여쭤보면요. 이세종 열사를 넘어서 전북에서 어떤 저항 운동이라든가 저항 정신이 몇 년이 이어져 왔다. 이런 이야기로 저희가 이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5.18 당시에도 전북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 전체에 어떤 저항 운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남규 의장님께서는 당시 쭉 겪으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예. 5월 17일 날 이렇게 자정에 이세종 열사가 최초의 희생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과정이 있지만 5월 27일 날 신흥고 학생들이 신흥고 운동장에서 1,500명의 학생들이 계엄철폐와 학내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위했던 것도 네. 전국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기록화 사업으로서 그 당시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교 내에 5.27 정자도 만들고 신흥고에서는 그 일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의 5.18 고등학생 의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알고 보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지만 얼마 전 5월 11일은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북은 어떤 동학에서부터 이어온 면면한 저항 정신의 어떤 그런 뿌리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두 분 전북의 저항 정신, 저항 운동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시간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먼저 저는 조금 다른 말씀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세종 열사의 의문사를 밝히는 것,
장소를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전북이 낙후되고 소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에 지금 말씀하신 저항의 역사를 포함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실과 어떤 기록 이런 걸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전북의 자존,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있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을 찾는 일이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남규 의장님. 저는 지방자치를 하는 의원으로서 직접 민주주의가 근대 100년 사이에 지금 동학이 올해 127주년 정도 될 것인데 동학에서부터 4.19에서 5.18에서 6월 항쟁까지 직접 민주주의 확대 과정 속에서 많은 사건과 희생과 억울함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확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슈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이슈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내각 인선 등 시작부터 불거진 이슈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우려도 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을 때입니다. 오늘 저희 이 문제 토론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먼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익산시 을 지역구에 두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퇴임하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네네.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네네네. 지내셨어요. 네네. 언제셨죠, 그게? 제가 2017년 5월에 예. 처음 저희들이 정부를 구성할 때 들어가가지고요. 예. 거의 20개월 동안 보좌를 하고 나왔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이셨습니까? 아니면 좀 힘든 시기였습니까? 다 함께 있죠. 정말 저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모셨다는 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었고요. 예. 또 이제 청와대라는 업무의 특성상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또 일요일 날은 뭐 정규 회의를 해야 되고 예. 이렇기 때문에 좀 바쁜 시간이었는데 예. 그만큼 긴장도 많이 했고요. 예.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전북 사람들 중에는 예.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예.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오신 분 같아요. 우리 네네. 한 의원님께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분인가요? 뭐 좋은 말씀만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대통령님은 정말 진심으로 가득 찬 분이시고요. 예. 그런데 애정 표현을 겉으로 이렇게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한병도 수석 참 잘했어. 이렇게 애정 표현을 좀 해주시기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많이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그 성품상 좀 많이 서툴르세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은 있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예. 대통령님은 그 관저가 아니고 비서동으로 퇴임하시는 날까지 출근을 하셨습니다. 예. 퇴근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저희들하고 참모들하고 매일 아침에 토론을 하시고 그럼 업무가 끝나시면 이제 퇴청을 하시면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 토론과 일정을 다 마치면 관련된 자료, 모든 비서관실에서 올린 자료를 퇴근하셔서도 그걸 다 검토를 하십니다. 예. 그럼 이게 피로가 누적될 것 같아서 좀 참모된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쉬셨으면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의 그 의지를 꺾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세요? 뭐 한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시니까 네, 네. 그렇게 하셨겠지만 네. 뭐 아랫사람으로서는 좀 피곤하셨겠네요. 예, 뭐 칭찬을 받으면 정말 날아갈 텐데 예, 예. 그런 아쉬움은 예. 있었습니다. 정무수석 때 네. 혹시 기억나시는 당시 국정 현안이라든가요, 여야 네.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초기에 정말 현안이 많았죠. 저희들이 예. 집권하면서 바로 그 남북 관계가 정말 살얼음판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 문제, 뭐 복지 문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초기에 모두 몰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과의 이제 정무수석은 그 협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 불통한다. 때로는 대통령께서 맨날 혼밥 드신다라는 예. 그 유언비어를 퍼치고도 그랬는데 정말 대통령께서 저희들이 130석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소통을 강조하셔서 저는 오후 되면 거의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현안들을 야당 의원들을 때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자주 만나자고 연락도 하고 대통령 의지도 전달을 하고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 뭐 혼밥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비서관들 저희 수석들은 아침에 대통령 뵀지만 그 비서관실별로 선임 국장들까지 함께 그 일정이 비시면 식사도 같이 구내식당에서 하면서 편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당시 뭐 대북 문제랑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셨을 것 같아요. 좀 네. 알려지지 않았던 고민이나 어떤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게 있으신가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 그 고민의 깊이는 저희들이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 특히 이제 저희들이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입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이제 야당에서 막 반대가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의지가 특히 집권 초기에 아주 강력하시고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는데 예. 그것이 그냥 뭐 혼밥이나 불통이나 이런 정치적인 단어로 공격들을 해오니까 굉장히 본인의 진심이 이게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셨고 예. 그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시 야당을 방문하고 소통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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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사저 한 의원님 가보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예. 예. 그 퇴임하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예. 얘기 하시던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봉화마을에서 찾아오는 분들 국민들 많이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셨어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지낼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신 분 같아요. 예. 제가 청와대 모시면서 깜짝 놀란 것이 청와대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아십니다. 아 예. 그리고 꽃 이름도 예.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이거 예.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 차례 이 꽃은 무엇이고 이 꽃은 무엇이고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세요? 예. 실제로 나무나 꽃을 키우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본인은 이제 그런 나무나 자연 또 그 우리 그 강아지 이뻐하는 애들과 함께 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막 사람들 오시면 나가시고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안 하시겠다고 이미 예. 말씀도 하셨고요. 예. 아마 그 이제 꽃잎 예. 아마 이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예. 되게 깊은 분이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어떤 선의와 성실의 측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분이었다. 아마 그걸로서는 누구도 공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선의와 성실함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2차례 정도 뵌 적이 있는데, 예. 한 번 후보 시절에 이제 모악산에 오셨을 때, 예. 그때 이제 모악산에서 혼자 산길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 굉장히 소탈하게 땀 흘리면서 혼자 하셨어요. 올라가시는. 네, 그때 이제 아. 그 뭐 지역의 지지자랑 함께 오셨는데 등산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셔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와 관련해서는 새만금도 여러 차례 오셨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가셨었어요. 예. 후보 시절에도 한번 오셨었고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되신 뒤에도 한번 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근데 어떤 대통령이 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역사를 그런 식으로 기념하고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로서는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어떤 사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넘쳤던 그런 선의와 성실의 어떤 그런 상징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 정도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새 정부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기대라고 해야죠. 기대 속에 윤석열 정부 출범했는데요. 두 분 뭐 총평을 간단하게 원 교수님 먼저. 저는 뭐 지금 사실 이제 막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발선에서 되게 걱정되는 부분은 되게 많다. 예를 들면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취임사에서 자유를 많이 이야기했다. 이런 측면이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취임사에서 자유를 많이 이야기했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나왔던 게 규제 완화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발표되었던 110대 국정과제를 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고
그 반면에 예컨대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든가 또는 문화라든가 또는 생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액면으로 보자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어떤 경쟁력 중심주의로 돌아가는 느낌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제 서민들의 삶이나 또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보다는 기업을 키워나가고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그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이 매우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예. 어쨌든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니까 정말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한병두 의원님은 어떻게 출범 바라보십니까? 예, 정말 그 집권 5년 동안에 처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려면 우선 인수위 과정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인수위 과정이 가장 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 국민들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또 야당과의 소통. 이것들을 통해서 5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걸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걸 주요 의제로 국민과 공감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에 아마 두 분께서는 어떤 게 기억날 줄 모르겠지만 제일 기억 남는 건 청와대 이전입니다. 예. 이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거 좋죠. 예. 하지만 이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의 총체적 컨트롤 타워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청와대 들어가서 그걸 옮기기 위해서는 TF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방부, 국정원 각종 부처에서 모여서 장소 선택, 컨트롤 타워에서 공백이 없도록 하는 거 이런 걸 부처에서 모여서 정말 세밀하게 점검한 후에 그렇게 옮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왜 그렇게 서둘러서 예.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예. 용산 이전이라는 걸 주요 의제로 이게 등장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변화, 그리고 남북 관계, 복지 문제,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지금 이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런 의제를 국민들에게 과감히 던지고 희망을 주어야 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제 이후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 예. 인사를 하던 내용도 좀 포괄적으로 보면 예.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배치한 게 좀 보이지 않고 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좀 핵심적인 사람들, 예. 그리고 좀 검찰 중심의 인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사 얘기 해주셨으니까 원 교수님 인사 그러니까 조각이죠. 지금 총리와 장관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원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걱정했던 대로 네. 이렇게 검찰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중용되는 구조. 저는 이제 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가의 어떤 안녕을 지키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법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고 법을 목적으로 삼아왔던 사람들이 이 국가 권력의 중심에 서서 정책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되게 일단 경직돼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가 첫째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연결해서 보자면 취임사라든가 또는 그 국정과제 110대 과제 중에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지금 서울 수도권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게 지방이 점점점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국토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 그리고 국토의 어떤 자원들과 인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각각의 지역을 어떤 기능으로 부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인사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고, 예. 그러니까 검찰 중심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수도권 중심의 인사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출신들이 있는데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가 난 능력 중에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검찰 중심이면서 수도권 중심이면서 엘리트 예. 중심으로 짜여지는 이 구조가 예. 과연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적절한 관점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과 정책들이 발휘될 수 있을까? 이제 인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물론 이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이런 예. 분들이
그런 부분에 아주 진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현재의 인사를 놓고 보자면 그런 부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접할 때 어느 지역이 몇 명이다, 전북은 몇 명이다 이런 얘기하고 소외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냐면 지역이나 뭐 계층을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 쓰겠다. 얼핏 들으면 옳은 이야기잖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층에 대한 배려, 지역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에서 지금 전혀 드러나고 있지 네.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석님은 그때 예, 이제 예. 같이 생활해 보셨으니까 네. 실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인사를 할 때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 당연하죠. 있잖아요. 예. 네. 그 인사는 이게 국민 통합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기조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성과로 답하겠다고 하는데 예. 제가 역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호남에는 없습니까? 그 능력은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들이 재정 분권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앙 재정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저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 여건과 현실이 어떻다는 걸 현장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한 충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무수석실은 재정 분권을 해야 된다. 지방으로 재원을 더 분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거고 예. 좀 기재부 관료들이 많이 있는 정책실에서는 아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거의 토론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이럴 때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노력하고 현실을 전달을 함으로써 재정 분권의 성과를 조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 지역을 대변하고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초과 인선을 할 때 네. 능력 있는 사람을 예.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강원도에, 충청에, 호남에 두루두루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면 좀 더 많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주장을 하는 좀 더 많은 성과를 저는 낼 수 있다. 네.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국정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역 출신이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위원장을 뭐 뜬금없이 이렇게 그렇지만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부산 출신이니까 지역의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정책들을 보면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자기의 문제로 체화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서 30년 이상을 사는 분들이 지역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지역에 사는 사람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하게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늘 이렇게 이른바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양지를 쭉 겪어왔던 좋은 자리를 쭉 해왔던 분들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왔겠지만 그걸 능력의 척도를 본다면 그냥 곤란하지 않느냐. 좀 다양한 경험 그리고 이 지역이나 또는 여러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속에서 정책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제안하고 발제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노력이 좀 저는 없다.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두 분이 다르긴 한데요. 나중에 또 모셔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인수위가 얼마 전에 이제 전북에 와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는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실효성 있고 이건 의미 있다 이렇게 볼만한 공약 정책이 좀 있었습니까? 원 교수님은 일단 이제 그 7개 과제가 일단 나왔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7대 공약이라고 나왔는데 예. 그중에 1번이 새만금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좀 서운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도 이제 물론 새만금을 정책적으로 깊이 다뤄봤던 관점에서 보자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새만금이 벌써 30년이 넘어간 사업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새만금에 대해서 이제 세부 15대 정책과제 중에 4개가 나왔습니다. 4개가 나왔는데 새롭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새만금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전라북도가 30년 동안 새만금을 붙잡고 있으면서 과연 전라북도가 가졌던 어떤 전략이라든가 발전이 뭐였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이제는 새만금 문제를 장기 과제로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컨대 하이퍼루프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이게 초고속계 이 연결망을 쌓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세부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의 가장 기반은 새만금에서 뭔가 수요가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만금은 미래의 땅이죠. 새만금은 지금 당장 더구나 지금 같은 국제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당장의 어떤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새만금을 장기 과제로 놓고 보되 지금 전라북 도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찾아나가고 그걸 좀 앞세우면서 새롭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정부가 과거 정부도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이 국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틀 또는 뭐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제 이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각 지역별 역할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는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그리고 여기 어떤 기능을 넣었을 때 가장 적합한 거지? 이런 고민들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과거 전통시대에 전라북도는 식량 공급기지로서의 농업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역할이 퇴색했다고 보면 그 자리를 새만금이 차지하고 있는 분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새로운 역할과 능력과 어떤 기능을 부여하면서 그걸 정책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었다. 예,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예, 제가 평가를 하더라도 이번에 뭐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보면 뭐 이건 기쁜 일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의 공약과 틀린 게 없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 때서 추진되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아 이렇게만 하면 연속성은 있겠다라고 그건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핵심적으로 그 새만금 특별자치도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강소 도시를 권역을 묶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북은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특별자치도, 새만금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이 좀 없는 이런 건 아쉬움이 있고요. 또 전북 뭐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공공의대설 이런 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좀 더 세밀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 교수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국민의힘이 이제 전북에 기반이 없잖아요. 대선 과정에 대선 공약도 이제 나름대로 발굴은 했겠습니다만 거의 보면은 이제 뭐 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에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게 조금 이제 전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먼트도 없고 어떤 철학이나 가치도 지금 정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은 저는 이제 이게 양쪽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럼 중앙정부에게 전라북도는 앞으로 국가 발전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테니 우리한테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지역 스스로 지역의 발전 전략을 발제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정책으로 형성시켜서 중앙정부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발제 기능이 매우 약하다. 그렇군요. 그 새로운 걸 제안하고 지금 나와 있는 7대 과제와 15대 이 정책 과제가 말씀하신 대로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수소라든가 또는 탄소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벌써 언제부터 해왔던 이야기고 이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런 산업들이 성장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이런 산업들이 성장되었을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지역 발전 정책으로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메가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을 엮는 이제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과거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라인의 복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부울경의 관계자들을 모아 이렇게 한번 초청해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경부선에 이게 복원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네들도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라북도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메가시티 프로그램을 짜서 제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은 되게 얄밉지만 한편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라북도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다양한 세부과제를 만들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발제 기능 약하고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북 금융중심지도 같은 경우도 예컨대 서울의 여의도에 버금가는 금융중심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변화하는 재정 환경,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어떤 식의 녹색 금융이라든가 새로운 가상화폐 시장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가지고 금융시장을 중심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진전돼서 나와줘야 예. 도민들이 이게 뭔가 좀 새롭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똑같이 사실은 받아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원님 그 금융중심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지금 근데 뭐 거기 큰 일은 했습니다만 예. 기후운영본부 이전 도민들이 이제 아쉬워하는 건 금융중심지 지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서울, 부산에 이어 전주, 전북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해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을 다뤄보셨으니까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면 또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조언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될 것이다. 뭐 이 가장 아쉬운 게 이제 금융위에서 예. 용역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중심주에서 뭐 거점지 형태로 조금 낮춰서 평가하는 이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운데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요. 우리 전라북도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함께 하고 입법적인 예산 관련된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은 네.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이제는 금융 형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내용도 다양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그 중심지가 되어야 좀 더 활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은 뭐 적극적으로 입법 네. 예산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 또 더 나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금융중심지 있다고 뭐 불가능한 걸 올렸다라고 지금부터 저희가 비관하고 폄하할 건 그렇습니다. 아닌 것 예, 같고요. 예. 하면 좋은 겁니다. 아니 단순하게 현안 과제 중에 하나를 보면 아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에서 녹색금융공사 설립에 그렇습니다. 대한 제안을 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보면 근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기금운용법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서 만드는 공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공사들이 전라북도로 오면서 이 녹색금융 또는 이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금 운영의 중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망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를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저는 금융중심지라고 하는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오히려 그런 과제를 단기적으로 몇 개를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그걸 가져오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이 그걸 앞장서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전라북도에 이 뭐 진보 정부에 있었을 때 이 전라북도 출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많이 가 계셨는데 예. 그분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할 일을 명확하게 쥐어주지 못했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과제를 명확하게 떨어뜨려주면서 그걸 이게 도민의 이 힘을 모아가지고 추동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이제 저기 새 정부하고 이제 우리 지역 정치권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 접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도민들이 걱정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좀 막막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게 뭐 청와대라든지 예. 뭐 장관, 네. 주요 장관의 우리 전북 출신이 없는 것이 뭐 현재 답답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권 초기에 130석일 때요. 청와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제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건 인사권이거든요. 예. 인사권을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실이 항상 국회를 설득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 과제가 들어오면 예. 국회에서 그 부처를 설득하고 예산 논의를 하고 입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아까 메가시티라든지 저희들이 그 지금 이야기했던 뭐 금융중심지라든지 공공의대라든지 전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축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저는 뭐 상당 부분 예. 그런 우려와 걱정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지역에 이제 그 의원님들께 국회의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내려오셔서 가지고 이렇게 이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주말에 내려오시면 되게 이제 뭐 굉장히 바쁘시죠. 예. 바쁜데 저는 좀
그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녹색금융공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는 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의 필요성과 전라북도 발전 방안을 연계해서 세미나를 만들고 그 세미나가 지역 언론에 실리고 그 언론 내용들이 중앙정부에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단계적으로 절차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장관 한 명이 전무 출신이니까 가서 잘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를 딱 결심해서 떨어뜨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장관도 있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각각의 이슈를 가지고 한 달에 뭐 두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열면 매월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주관하는 정책 세미나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이슈가 만들어지고 그걸 전라북도 도청에서 받아들이고 도청과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중요한 역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조금은 저희가 좀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뭐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여당일 때는 우리 전북 현안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설득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슈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야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서 도민들과 공감하고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해가려는 방식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격대가 되셔가지고. 예, 저희 시간이 뭐 많이 흘렀는데요. 네. 뭐 못다한 말씀 마무리 말씀 좀 들으면서 시간을 끝낼까 합니다. 뭐 교수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늘 기대를 주지요. 예. 그래서 이 기대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든 안 했든 이건 이제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좀 국가를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의원님. 예, 저희들이 오늘 뭐 윤석열 정부 초기 관련된 우리 지역 문제까지 토론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통과 통합, 배려 가장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대선 결과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야당 지지율이 더 좀 높았습니다. 반반의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합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걸 주요 국정 주제로 좀 삼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전북 정치권은 또 이 여건에 맞게 현안을 더 발로 뛰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게 우리 전북도민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지지를 보낸 도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에는 또 5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도민들과 새 정부 간의 정서적인 차이나 마음의 벽도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제도적으로는 긴밀히 협조해야 할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토론을 끝으로 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